2019년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인류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명명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 3월에는 팬데믹으로 단계를 격상시켰습니다. 질병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47년 유럽에서 창궐한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한편 반대편의 동아시아에서도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1351년 일어난 홍건적의 난을 기점으로 몽골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368년 주원장이 난징에서 황제로 즉위하며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세계는 이처럼 14세기에 일어난 두 가지 큰 사건을 목격합니다. 한쪽에서는 유럽을 황폐화시킨 흑사병이 창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강대국인 명나라가 중국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세계를 지배한 것은 유럽이었죠. 왜 중국은 세계를 유럽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1347년 흑사병이 유럽 대륙에 도달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유럽 인구의 약 25%에서 30%에 달하는 2,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도시와 마을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농장과 작업장이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인구 감소는 살아남은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임금이 상승하고 작업 조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이어졌고 농노제도의 붕괴와 사회 계층 구조의 재편을 촉진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더 많은 권리를 찾아갔습니다. 이는 농노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노들은 전통적으로 농장 주인의 땅에서 일하며 그 대가로 보호를 받았지만 흑사병 이후로 농노들은 자신의 노동력이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농노들이 자유인으로 전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의 사회적 계층 구조와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공중보건 조치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검역제도가 시작되어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한 초기 형태의 공중보건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흑사병을 겪은 도시들에서는 특히 공중위생에 대한 의식이 크게 강화되었고 이는 후에 현대 의료체계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흑사병은 유럽 내에서의 정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전통적인 귀족 계급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더 포괄적인 참여정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흑사병이 특히 심각하게 발생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유럽의 사회적 계층 구조와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흑사병은 단순히 사망자만을 남긴 재앙이 아니라 유럽의 사회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르네상스라는 문화적 부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강조되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이 예술과 과학의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예술가들은 과학적 원리를 접목시켜 인체의 정확한 묘사를 시도했고 건축가들은 수학을 이용하여 정교한 구조의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명나라는 중앙 집권 체계를 유지하며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강화했습니다. 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도자기와 실크 같은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를 자랑했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의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무역로와 식민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해상 탐험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신대륙으로의 경로를 개척하며 국제 무역의 확장을 꾀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의 바스코다가마는 인도로 가는 해상 루트를 개척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 간의 직접적인 무역 연결을 구축하였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유럽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반면에 명나라는 15세기의 정화의 대규모 항해를 끝으로 해외 탐험을 중단하고 국내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유럽의 적극적인 해외 확장과 대조적이었으며 유럽의 국력 신장과 글로벌 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명나라의 정책은 극단적이었는데 1371년 해금령을 시행하여 아예 모든 국민이 바다로 진출하기 못하게 막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명나라는 바다로 가는 문을 닫아버린 것일까요? 정화의 대원정에 대해 알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정화의 대원정은 명나라의 3대 황제 영락제의 명령으로 시작된 항해로 총 7차례에 걸친 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대자가 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연간 2만 7천여 명을 통솔하여 총 18만 5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항해한 사상 초유의 대사건이었죠. 영락제가 이렇게 큰 규모의 항해를 시킨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방불명이 된 전 황제 검문제를 찾는다. 영락제는 검문제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도중에 실종된 검문제의 존재는 영락제에게는 큰 불안의 요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양의 여러 지역의 명나라의 위험을 가시한다. 실제로 정화는 원정 도중에 해적 선단의 대장 첸주이를 잡아서 베이징으로 압송해서 참수시켰고, 실론의 왕 알라가 코나라가 정화의 뒤통수를 쳐 배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자 정화는 참지 않고 무력으로 왕과 조신들을 난징으로 압송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주변 나라들에게 명나라의 지배권을 인정하게 하고 조공국을 늘린다. 정화의 대선단을 이루는 배 중에 중심인 기함은 보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보물을 가지고 다니는 배라는 의미로 각 나라에게 전하는 황제의 하사물과 그들이 황제에게 바치는 보물을 싣고 다녔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영락제는 6차례의 대원정을 지시하였고, 실제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조공을 받고 당시 인도양의 실세였던 자바 동부의 마자파히트 제국을 이기고 실세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보다 87년이나 앞서 시작된 정화의 대원정은 7차 대원정 때 정화가 사망하고 완전히 멈춰버리게 됩니다. 명나라가 정화의 대원정을 중단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변화였습니다. 정화의 주요 후원자였던 영락제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 홍의제는 보다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정책을 선호하여 대원정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대원정에 드는 비용이 상당했기 때문에 해당 자금을 국내 문제 해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원정이 경제적 군사적 이익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즉 가성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규모 함대를 유지하고 장기간 항해를 지속하는 것이 명나라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내부적인 반대도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유교 관료들은 이러한 원정을 외세에 대한 헛된 과시로 보고 국내 안정과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나라는 북쪽 지역의 안보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여러 차례에 걸쳐 명나라를 침입했고 군사적 충돌이 잦았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북방 안보와 해외 진출, 2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결국 명나라는 바다로 나가는 문 자체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명나라가 스스로 물러난 바다의 빈 자리에는 유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에는 향신료가 보존제, 조미료, 약품 등 여러 목적으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후추, 계피, 정향 같은 향신료는 검은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 향신료들은 주로 아시아,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었는데 유럽과 인도 사이에는 오스만 제국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때문에 유럽은 이를 악물고 바다를 탐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데 성공하였고 유럽은 각종 향신료와 비단 등을 직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유럽의 확장은 결국 유럽이 세계를 제패하는 계기가 되었죠. 흑사병은 유럽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와 문화의 형태는 유럽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긍정적인 작용도 많이 보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금 우리도 많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세상을 떠났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흑사병이 유럽을 병들게 한 것처럼 코로나는 현대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유럽은 극복해냈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도 팬데믹을 우리의 힘으로 종결시켰고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통합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함께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오늘 힘든 일을 겪었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도 유럽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는 것뿐입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You Want. 다음에는 더욱 재밌고 희망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